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점점 활자로 된 책을 들고 책을 읽는 시간은 줄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배우곤 했던 문학의 의미를 돌이켜보고 행간의 의미를 읽는 대신 한눈에 많은 정보를 주는 동영상 기반 플랫폼을 찾는 일이 더 많아졌고 긴 글보다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글 읽고 쓰는 일인데 쉬는 날에도 글을 읽고 싶진 않아 라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도서관을 찾는 일이 점점 뜸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 일정으로 몹시 바쁜 여름을 보내고 날씨가 점점 서늘해진 무렵 용산역을 지나며 문득 마음이 지쳐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2020년 2월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라는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뒤 군인인 우리는 스스로와 전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은 제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전우들이 지쳐있겠지만 문득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를 하고 싶어졌고 서가를 찾았을 때 현재의 상황에 데자뷰인 듯한 이 책, 패스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에 쓰였다는 이 책은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70년이 훨씬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황, 같은 감정을 느끼는 작중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갑자기 막아선 전염병에 대한 거부, 심각하진 않을 거야, 곧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 한편으론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쯤 이 상황이 끝이 날까 하는 두려움.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이기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상까지.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 혹시 알베르 까미가 오늘날을 미리 보고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편지와 전화도 제한되고 오직 전보를 통해 소식을 전했던 소설 속 1940년대 시대상에서도 언택트, 비대면 수단이 많아진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나누고 한 공간에서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단절을 겪는다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몹시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20대가 구성원의 다수인 야전부대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이러한 단절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장병들을 곁에서 지켜봐오며 그리고 저 역시도 가족, 친구,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단절을 겪으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1947년 소설 속 오랑시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어떤 감정들을 느꼈을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건 모르겠군요, 타르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어찌 보면 이 직업에 추상적으로 들어섰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직업이 필요했고 의사가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나 같은 노동자의 자녀로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의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겁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압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 절대 안 돼라고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런 것에 익숙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나는 젊었기에 이런 식의 세계 질서 자체에 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겸손해졌고요. 다만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여전히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리웨는 입을 다물고 앉았다. 입이 마르는 느낌이었다. 결국에 타루가 부드럽게 물었다. 결국에 의사는 말을 이으려다가 다시 망설이며 타루를 응시했다. 어쩌면 당신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세계의 질서는 죽음에 의해 좌우되니까. 어쩌면 신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침묵하고 앉아있는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죽음과 싸우는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타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패스트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그 기이한 사건들이 야기한 놀라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각자는 제자리에서 가능한 한 제2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계속 그랬으면 분명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도시의 관문들이 폐쇄되자 서술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탔고 이 새로운 상황에 각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개인적인 감정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을 갑자기 모두가 공유하게 되었고 그것은 공포와 함께 앞으로의 기나긴 유배기 내내 겪는 주된 고통이 되었다. 관문 폐쇄 조치가 야기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맞은 급작스러운 이별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엄마와 아이들, 연인들, 남편과 아내가 짧은 이별이라고 생각해서 기차역 승강장에서 두세 가지 당부만 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며칠, 길어야 몇 주 후면 다시 만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인간의 맹목적인 믿음에 속아서 그 작별의 인사의 순간에도 일상의 화냗거리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는데 졸지에 완전히 단절되며 재회는 고사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길조차 막혀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관문 폐쇄는 도청의 시행령이 공시되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고 당연히 개인 사정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정말이지 이 잔인한 병이 기습하면서 맨 처음 나타난 효과는 우리 시민들이 강제로 각자의 개인 감정을 내세우지 않게 된 것이었다. 도시 봉쇄령이 발효된 날 이른 시각부터 도청으로 많은 항의 전화와 방문이 빗발쳤다. 그들의 사정들은 하나같이 이해가 가지만 동시에 하나같이 봐줄 수 없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을 깨닫는데 여러 날이 걸렸다. 양해, 호의, 특혜 따위의 단어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랑은 아주 어린 나이에 가난한 이웃집 처녀와 결혼했다. 학업을 중단하고 지금의 직장을 찾은 것도 결혼 때문이었다. 그도 부인 잔도 그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연애할 때 가끔 자네 집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녀의 부모는 말이 없고 서투른 이 구혼자를 약간 비웃었다. 자네 아버지는 영무원이었다. 비번인 날이면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큼직한 두 손을 펴서 허벅지에 얹고 행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집안일로 바빠서 잔이 도와야 했다. 잔은 몸집이 아주 자그마해서 그랑은 그녀가 길을 건널 때마다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그녀에 비하면 차량들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였다. 언젠가 크리스마스 며칠 전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 잔이 선물가게 진열장 앞에서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 참 아름다워요 하고 그랑에게 몸을 기댔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꼭 쥐었다. 그렇게 그들은 약혼했다. 나머지 이야기는 그랑의 생각에는 꽤 단순했다. 그냥 남들과 같았다. 결혼했고 좀 더 사랑했고 일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그랑의 국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잔도 일해야 했다. 여기서 그랑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약간 상상력이 필요하다. 만성피로가 쌓이면서 그는 조금씩 삶의 의욕을 잃었고 차츰 말수가 줄어서 젊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일에 파묻힌 남편, 가난, 서서히 닫혀가는 미래, 저녁 식탁에서 흐르는 침묵. 이런 세계에 열정이 파고들 여지는 없었다. 분명 자는 괴로웠으리라. 그래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사람은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하기도 한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를 떠났다. 물론 그냥 떠나진 않았다. 당신을 많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피곤해요. 떠나는 게 기쁘지 않지만 새 출발이 꼭 행복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 그랑 역시 괴로웠다. 리웨의 말 맞다나 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못했다. 자신이 없었다. 그저 그랑은 잔만 생각했다. 그가 바라는 거라곤 그녀에게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편지를 한 통 쓰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참 쉽지 않더군요. 수년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지 않죠. 제때 그녀를 붙잡을 말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그만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적어도 사랑하는 이와의 생리별로 가장 괴로웠던 사람들은 혼자가 된 상황에 좀 익숙해졌을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헐벗어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패스트의 초기 때 그들을 잃어버린 존재를 생생히 기억했고 쓰라린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사랑하는 얼굴을, 그 웃음과 음성을, 나중에야 무척 행복했었음을 알게 된 이런저런 날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도 자신들이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상대방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한마디로 그때 그 순간 그들은 기억은 있었지만 상상력은 부족했다. 패스트의 제2단계에서 그들은 기억까지 잃었다. 얼굴을 잊었다는 게 아니라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얼굴에서 살을 잃어서 더 이상 기억의 거울에 비춰지질 않았다. 그래서 처음 몇 주는 자신들의 사랑이 이제 그림자로만 남았다고 불평했다가 이제는 그 그림자들도 사라지고 추억 속에 간직해왔던 희미한 빛깔들마저 상실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기나긴 이별의 끝에서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것이었던 친밀감을 잃었고 언제라도 그들이 손을 얹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존재와 함께 사는 친밀감을 떠올리는 상상력마저 잃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는 다른 부분에 우리는 각자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얘기해보자면 저는 임관 전 오랜 시간 꿈꿔왔고 준비해왔던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에 합격하길 간절히 기도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많이 좌절하였지만 다음 해까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합격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주님이 저를 위해 마련해 주신 길이 가장 귀한 길임을 믿고 그 안에서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다음에 그 시험에 합격하였고 지금 돌이켜보니 기도와 믿음과 함께한 수험 생활이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패스트라는 책이 던진 많은 주제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한 표현은 매우 절절하고 와닿는 표현이 많아서 저도 오랜만에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읽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읽고 나서야 생생해지는 소중함, 그 사람이 언제든 내 곁에 있으리란 안일함과 편안함에 평소에 마음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에 지나지 않고 기나긴 이별의 끝에 전과 같은 친밀함으로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설 속에서 패스트 감염을 전후하여 가장 입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랑이라는 인물은 이별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만 생각하면서도 수년째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만 합니다. 그가 패스트에 걸려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 수십 년의 망설임의 기억을 모두 태워버렸고 패스트에서 완치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어려움 속 노력으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 성장하고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단절이 있더라도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인 나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족하고 두서없이 생각에 편리는 엮은 글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짧게 원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든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머리카락까지 세어두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이 글을 접하시는 모두가 평안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